칼바람이 얼굴을 베어가는 북방 설산. 해발 수천 척 절벽 끝에 피를 흘리며 무릎 꿇은 사내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의 명장 강무역 장군. 그 앞에는 수십 명의 자객이 칼을 겨누고 뒤로는 수천 길 낭떠러지 뿐이었지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부관 조충이 비웃음을 지은 바로 그때 맑고 가느다란 아이 목소리가 눈보라를 가르고 울려 퍼집니다. 멈추세요. 그 발을 떼는 순간 상구님의 이빨이 당신 목덜미를 물어뜯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등 뒤에서 집채만한 황금빛 호랑이 한 마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는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복당은 금부채를 그곳으로 날려줄게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전해지던 이야기지요. 조선의 북쪽 끝, 눈으로 뒤덮인 깊은 설산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멈추세요. 그 발을 떼는 순간 상구 산주인님의 이빨이 당신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입니다. 칼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북방의 설산, 해발 수천 척에 달하는 단의 절벽 끝에서 울려 퍼진 것은 뜻밖에도 맑고 가느다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천지를 뒤덮은 하얀 눈 위로 뚝뚝 진득한 핏방울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사자로 불리며 여진족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대제국 조선의 명장 강무역 장군은 지금 생애 최악의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믿었던 부관 조충의 배신으로 독화살을 맞은 채 단 몇 명의 호위무사와 함께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었지요. 앞에는 수십 명의 자객들, 뒤는 수천 길 낭떠러지였습니다. 여기까지인가? 강 장군은 부러진 칼자루를 지팡이 삼아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눈발 사이로 자객들의 서슬 퍼런 칼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조충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 나섰습니다. 장군, 포기하시지요. 이곳은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저주받은 귀신산입니다. 여기서 죽어도 그 누가 장군을 찾겠습니까? 그가 칼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찰나 허공을 가르는 기이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안개 속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떼국물이 흐르는 누더기를 걸쳤지만 눈빛만은 밤하늘 별처럼 초롱초롱한 7살배기 꼬마 소녀. 아이의 이름은 묘아였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등 뒤에서 집채만한 황금빛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흐르르르 천지를 울리는 낮은 울음. 눈보라조차 얼어붙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운. 이 산의 주인. 사람들은 그를 영물이라 불렀습니다. 거대한 호랑이 상군 범이었습니다. 자객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말들은 앞다리를 들며 비명을 질렀고 노련한 살수들조차 손에 쥔 칼을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조충이 침을 꿀꺽 삼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년! 이 짐승은 또 뭐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대역죄인의 앞길을 막느냐? 저 계집아이와 호랑이를 함께 베어버려라! 하지만 묘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작은 손을 뻗어 범이의 굵은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범아, 저 사람들 냄새 맡아봐. 쇠 비린내에 거짓말 냄새가 코를 찌르지? 묘아는 코를 찡그렸습니다. 근데 저기 쓰러진 할아버지 냄새는 달라.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말하던 그 정직한 나무 냄새가 나. 범이가 노란 눈동자를 번뜩이며 자객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숨소리 하나에도 살기가 서렸습니다. 묘아가 강 장군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살고 싶으세요? 강 장군은 대답 대신 피 섞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럼 제 손을 잡으세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셔야 해요. 묘아의 눈빛이 묘하게 깊어졌습니다.
저랑 산을 내려가겠다고 약속하시면 장군님은 더는 예전에 그 장군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 장군은 소녀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과 피로 얼룩진 전장 끝에서 그 손은 기묘하게도 따뜻해 보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밧줄일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으로의 초대일지 그가 간신히 소녀의 손을 붙잡으려는 순간 범이가 하늘을 향해 거대한 포유를 내질렀습니다. 그 울음과 함께 산빛 아래 눈더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파도가 자객들을 삼키려 덮쳐오는 그 찰나 묘화가 장군의 귀에 바싹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장군님, 조충 저 아저씨가 장군님을 죽이려는 진짜 이유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건 영모 때문이 아니에요. 장군님 가슴속에 숨겨둔 그 물건 때문이에요. 강 장군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품 안 옷깃 깊숙이 숨겨둔 비단 하마나 오직 임금과 자신만 아는 북방의 운명을 쥔 비기였습니다. 눈사태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직전 묘화의 눈동자가 기이하게 빛나며 설산 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보라 속 장군과 소녀 그리고 상군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군님, 정신 좀 드세요. 아직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상군님이 장군님 숨소리를 듣고 계시거든요. 강무역 장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약초 냄새와 놀랄 만큼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분명 단의 절벽 위에서 눈사태에 휩쓸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장군은 몸 위에 얹힌 묵직하고 부드러운 무언가의 감촉에 소스라치게 놀라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통증에 그는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손 하나가 나타나 장군의 어깨를 톡 하고 눌렀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독화살 맞은 자리에 제가 산삼뿌리랑 이끼를 으깨 발라놨거든요. 지금 움직이면 상처가 다시 터져서 피냄새가 산 전체에 퍼져버려요. 장군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는 평범한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에는 기이한 짐승들의 뼈가 정교하게 매달려 있고 바닥에서는 마른 향초가 작은 불꽃을 피운 채 몽환적인 연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그리고 자신의 배 위에 머리를 얹고 코를 고는 것은 다름 아닌 집채 만한 호랑이 범이었습니다. 조선의 명장이라 불리는 사내가 영물의 몸을 침대 삼아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동굴 한 구석에서는 묘화가 짐승뼈로 만든 칼을 들고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손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지요. 내 이놈 아니 얘야. 강 장군은 기침을 한 번 하며 목소리를 다듬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 그리고 너는 대체 누구길래 내 품속 물건까지 알고 있단 말이냐? 그의 품속에는 비단에 쌓인 작은 함 하나가 닿아 있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북방의 국경을 다시 정하라며 밀지와 함께 내린 비기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진족이나 배신자의 손에 떨어진다면 북방 강토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될 터였습니다. 묘화는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장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깊은 산속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겉으로는 맑았으나 그 밑을 가늠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7년 전 피비린내 나는 눈보라가 치던 밤에요. 언젠가 이 산에 북방의 사자 냄새가 나는 장군님이 피를 흘리며 찾아올 거라고요. 그 사람 가슴에는 조선의 심장을 품은 함이 있을 거라고도요. 그분이 오면 상군님과 함께 지키라고 하셨어요. 장군은 경악했습니다.
7년 전이라면 자신이 북방 전선으로 처음 부임하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 산골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 아버지가 누구냐? 설마 7년 전 궁에서 사라진 어진 화사 이명을 말하는 것이냐? 장군의 물음에 묘화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뼈 피리를 꺼내들어 입에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나중에요. 묘화가 피리를 살짝 불자 높지도 낮지도 않은 맑은 소리가 동굴 안을 휘감았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의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굴 밖 어둠 속에서 수십 마리의 늑대와 여우들이 소리도 없이 모여들어 동굴 입구를 겹겹이 에워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들은 묘화의 손짓 하나, 피리 소리 한 번에 움직였습니다. 마치 소녀의 명령을 기다리는 병졸들 같았습니다. 장군님, 의심은 나중에 하세요. 묘화가 코끝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산 아래에서 조충 아저씨가 군사들을 올리고 있어요. 눈사태에서 살아남은 끈질긴 놈들이지요. 근데 그 사람들 냄새가 좀 이상해요. 묘화는 동굴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그냥 군사 냄새가 아니에요. 화약, 쇠, 그리고 돈 냄새가 섞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지독한 냄새가 하나 끼어 있어요. 짐승의 피를 너무 많이 묻힌 사냥꾼 냄새. 장군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차코갑사들이 섞여 있느냐? 나라에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뽑는 특별한 갑사들. 산길과 짐승의 습성을 꿰뚫는 산속 귀신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조충이 그들을 매수했다면 영물인 범위조차 무사하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동굴 입구를 지키던 늑대들이 일제히 털을 세우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척척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 발자국이 아니라 정교하게 다듬어진 가죽신이 바위를 밟는 소리, 등 뒤에서 덜컹거리는 화살통 소리였습니다. 범이가 몸을 일으켜 동굴 입구 쪽을 노려보며 낮게 포효했습니다. 장군님, 묘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충 아저씨는 장군님을 죽이고 싶어 하지만 저기 오는 사람들은 장군님 목숨보다 장군님 가슴속 그 암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그 물건을 끝까지 안고 싸우실 건지 아니면 잠시 저에게 맡기고 짐승들의 길로 피하실 건지. 묘화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그 안에는 산을 오래 바라본 자만의 단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바깥 사냥꾼들의 불화살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멈춰있던 운명의 바퀴가 다시 피비린내를 풍기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콜록, 장군님, 코를 막으세요. 저 사람들이 화살 끝에 독한 유황을 묻혀 불을 붙였어요. 동굴 입구로 쏟아져 들어온 불화살들이 바닥에 깔린 마른 잎에 옮겨붙으며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동굴 안은 순식간에 눈뜨기 힘들 만큼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범인은 본능적으로 불과 연기를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입구를 지키던 늑대들은 불꽃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밖에서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기로 숨을 막혀 기운 빠질 때까지 버텨라. 상군놈이 튀어나오면 목덜미만 찍어라. 가죽 상처나면 값이 떨어진다. 그들은 호랑이를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싼 값에 팔릴 가죽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강 장군은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품 안의 비기를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분노와 수치가 뒤섞인 숨이 가쁘게 그의 가슴을 들쑥였습니다. 그때 묘화가 장군의 옷소매를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장군님, 이쪽이에요. 범이가 길을 알아요. 사람 발이 닿지 않는 짐승들만 다니는 길이 있어요.
묘화는 범이의 귀에 무언가를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범이는 고개를 끄덕이듯 한번 떨더니 연기 속을 헤쳐 동굴 가장 깊숙한 곳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겉보기엔 막다른 벽처럼 보이는 바위 앞에서 범이가 옆구리로 힘을 주자 커다란 바위 뒤편으로 성인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만큼의 좁은 틈이 드러났습니다. 어서요. 저 사냥꾼들은 이 길을 몰라요. 강 장군은 묘화의 부축을 받으며 좁은 바위 틈 사이를 기어나갔습니다. 상처 부위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사냥꾼들의 비웃음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얼마나 기어서 나갔을까요? 서늘한 찬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들은 설산의 한복판, 벼랑 중간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온 것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장관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 깔린 험준한 산세, 끝없이 이어진 백설의 능선. 그러나 감탄도 잠시, 묘화가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장군님, 저기 보세요. 산 아래 계곡에는 수백 개의 횃불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눈에 익은 깃발이 보였습니다. 조선 군사들의 깃발. 그 곁에는 또 다른 문양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북방 오랑캐, 여진족 상단의 상징이었습니다. 강 장군의 눈동자가 가늘게 좁혀졌습니다. 저놈이, 조충은 조선 군사를 동원해 여진 상단의 수레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수레마다 묵직한 짐이 실려 있었지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요. 묘화가 중얼거렸습니다. 새 냄새도 곡식 냄새도 아니에요. 짐승들이 저 수레 근처에만 가면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어요. 아주 독한 약재 아니면 산 하나를 날려 버릴 만큼 강한 화약 냄새예요. 장군은 직감했습니다. 조충이 노리는 것은 단지 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기 속에 기록된 북방 산맥의 지형을 이용해 여진족의 금지된 무기와 화약을 조선 땅으로 몰래 들여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범이가 갑자기 산등성이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매섭게 포효했습니다. 그 울음에 장군과 묘화의 시선이 동시에 보았습니다. 눈 덮인 능선 위에 갑옷을 입은 한 사내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고 눈빛은 사납게 번뜩였습니다. 등에는 화살통 대신 기묘한 롯새 나발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요.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그 나발을 가지고 있어요. 묘화의 목소리에 긴장이 서렸습니다. 사내가 나발을 입에 대고 길게 불었습니다. 사람 귀에는 그저 거친 쇳소리로 들렸지만 늑대들이 갑자기 머리를 땅에 박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범이 또한 몸을 들썩이며 비틀거렸습니다. 짐승들의 예민한 귀에 그 소리는 칼날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범이가 괴로워하는구나. 강 장군이 놀라 외쳤습니다. 묘화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준 적 있어요. 사람들이 짐승기를 꺾으려고 만든 나발이라고. 짐승이 싫어하는 쇳소리만 모아 뽑아내는 물건이래요. 그 사내는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 뽑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산에서 사라졌던 전설의 차코사. 사람들은 그를 박가라 불렀습니다. 박가는 나발을 불며 천천히 다가와 묘화와 장군을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명,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명의 딸년이로구나. 내 아비가 숨겨놓은 마지막 비밀이 저 장군의 품속함에 들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산을 떠나지 못했지. 강 장군의 손이 본능적으로 비기함을 더 움켜쥐었습니다. 박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군, 그 함만 내게 준다면 내 목숨까지는 탐내지 않겠다.
대신 상군의 가죽과 이 산 아래 묻힌 쇠의 피를 내 몫으로 돌려라. 그 순간 산 아래 계곡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충이 여진족의 화포를 시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연기가 곧 불기둥으로 치솟았습니다. 산은 흔들렸고 새들은 떼지어 하늘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묘아의 손에 쥔 뼈 피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장군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들 욕심 때문에 산 전체가 무너질 거예요. 장군님 가슴 속함과 저 바까 아저씨가 지고 다니는 죄까지 오늘 같이 드러날지도 몰라요. 묘아의 말이 끝나자 범이가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눈보라 속 설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산의 분노가 정면으로 부딪힐 준비를 마치고 있었지요. 바까 비켜라. 그 놓친 내 숨통은 내가 직접 끊어주마. 연기 자욱한 벼랑 끝, 짐승의 울음과 나발 소리를 뚫고 새로운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조충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강 장군 뒤에서 고개를 조아리는 부관이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조선 갑옷 위에 여진족 단비 모피를 걸친 채 승리자의 표정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 장군은 이갈며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충, 내 이놈. 나라의 군사를 팔아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상까지 팔아먹으려 드는 게냐? 조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작은 검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묘아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거예요. 아버지가 끝까지 찾으려던 그 주머니. 조충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장군, 아직도 세상을 참 순진하게 보시는군요. 전하께서 내리신 비기. 그게 정말 국경의 선만 그려진 지도라고 믿으셨습니까? 강 장군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냐? 조충이 검은 주머니를 주먹에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국경을 정하는 지도지요. 하지만 밑그림에는 7년 전 죽은 화사 이명이 목숨과 맞바꾼 북방 철광 매장도가 숨어 있습니다. 눈 덮인 산맥 아래 묻힌 쇠의 피줄기가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진족이 왜 이 산을 군침 흘리며 바라보는지, 그 모든 답이 그 비기 안에 들어있지요. 이번엔 강 장군이 비기함을 내려다볼 차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 함을 국경 지형을 그린 밀지라 믿어왔습니다. 주상 전하 또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 숨겨진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경계선이 아니라 쇠와 화약, 전쟁의 씨앗이 박힌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너는 전하께서도 모르게 여진족과 짜고 이 산을 팔아먹으려 한 것이냐. 조충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북방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지키는 길을 택했을 뿐이지요. 여진에게 이 산을 내주고 그 대가로 조선의 절반을 다스릴 권세를 얻는 길. 장군께서 그만 죽어주신다면 참으로 순조롭게 흘러갈 판이었는데 말입니다. 묘아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그림을 다 그리면 전하께만 올리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건 이 산도 쇠도 아니고 사람들의 숨소리였어요. 박가는 나발을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계집애야. 날카로운 나발 소리가 다시 한번 산을 찢었습니다. 범인은 괴로워하며 앞발로 바위를 긁었습니다. 짐승들의 포효가 흐려지는 사이 조충이 비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장군, 이제 선택하시오. 그 함을 내게 넘기고 이 산에서 조용히 사라질지, 아니면 비기와 함께 눈 속에 묻히고 내 이름과 공적까지 모두 지워질지. 장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 얼룩진 전장들, 함성을 지르며 돌격하던 병사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조선의 북쪽 끝,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팔려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조충, 내 놈 말이 하나 맞다. 증거란 건 결국 이긴 자가 쓰는 법이지. 조충이 흡족한 얼굴로 비기함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장군은 품에서 비기함을 꺼내들고 허공으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틀렸다. 나는 내 놈한테 지지 않는다. 장군은 비기함을 조충 발치로 던지는 척하며 전력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피로 가벼워진 몸이었지만 한때 북방을 호령하던 장수의 기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쇳소리가 터졌습니다. 조충은 예상치 못한 기습에 주춤하며 손에 쥐고 있던 검은 주머니를 놓쳤습니다. 묘하야, 지금이다. 장군의 외침에 묘하가 눈발을 박차고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 바람처럼 허공을 가로질러 검은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박가의 화살이 묘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악! 묘하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 검은 비단 주머니를 붉게 적셨습니다. 피가 스며든 자리에 오래 묵은 쇠 냄새와 약초 냄새가 뒤섞여 피어올랐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범이의 눈동자가 갑자기 붉게 물들었습니다. 범이가 다시 한번 산을 뒤흔드는 포유를 내지르자 박가의 손에서 나발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충격으로 나발은 바위에 부딪혀 금이 가며 두 동강이 났습니다. 짐승을 억지로 굴복시키던 소리가 사라지자 범이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묘하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검은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도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낡고 녹슨 은장도 하나, 붉게 얼룩진 작은 관인 하나, 조충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분명 내가 태워 없앴는데. 강 장군이 호통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조충. 이 은장도는 7년 전 내 놈이 이명의 가슴을 찌를 때 쓴 칼이요. 이 관인은 내 놈이 여진족과 내통하며 찍었던 관인이다. 이명은 죽기 직전 자신의 피와 함께 이 칼에 진실을 새겨넣고 그 관인과 함께 감추어 둔 것이다. 묘하는 은장도에 새겨진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어린 눈으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선명한 글씨였습니다. 조선의 쇠는 조선의 피로 지켜야 한다. 이 칼을 가진 자가 진실을 말하라. 살아있는 자들이 침묵할 때 산과 짐승이 증인이 되리라. 박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내 아비 가슴을 찌르라 명한 건 조충이었다. 나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이다. 묘하가 이를 앙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람 손 대신 상군님께 몸을 맡기셨던 거예요. 산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는 또 한 번 커다란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충이 움켜쥐고 있던 여진족의 화약고 쪽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천둥 같은 소리, 흙과 눈이 함께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산은 이제 사람의 계산과는 다른 셈법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제호장 상군의 심판과 진실의 빛 최종장. 이럴 리가 없다. 조충의 비명이 벼랑 위를 메아리 쳤습니다. 그 칼은 분명 내가 불 속에 던졌단 말이다. 그 관인도 저 그림도 다. 강 장군은 비기함을 한 손에 은장도와 관인을 다른 손에 들고 조충을 노려보았습니다. 증거는 불태워도 산은 기억한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 해도 이 산의 바람과 피는 잊지 않는다. 아래 계곡 쪽에서 거대한 굉음이 이어졌습니다.
조충이 몰래 파헤치던 철광맥과 화약고가 무분별한 채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눈사태와 산사태가 뒤섞여 불길과 함께 계곡을 삼켰습니다. 여진 상단의 수레들도 불법으로 쌓아 올린 무기들도 모두 그 속으로 함께 말려 들어갔습니다. 묘화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산이 노하셨어요. 상구님 말고 산 자체가. 범인은 고개를 치켜들고 무너져 내리는 계곡 쪽을 향해 길게 포효했습니다. 그 울음은 마치 돌려달라는 듯 들렸습니다. 자신들의 살과 뼈로 이루어진 산을 돈으로 파헤치려 한 인간들에게 내리는 경고 같았습니다. 조충이 칼을 들고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닥쳐라. 증거 따위 다 산채로 묻어버리면 그만이다. 비기도 관인도 그 계집애도 그가 묘화를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 범이가 몸을 날려 조충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크르르. 이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에는 더 이상의 경고가 없었습니다. 살려다오, 장군. 벼랑 끝까지 몰린 조충이 비기함을 힐끔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한만 주면 전하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장군은 빠져나가게 해주겠네. 강 장군은 조용히 함을 들었습니다. 함의 무게는 분명 변한 것이 없는데 이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그래, 비기는 무거운 법이지. 하지만 그 무게는 국경이 아니라 사람들 어깨 위에 얹어야 하는 법이다. 장군은 비기함을 조충을 향해 내뿜듯 던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권력의 무게다. 저승에 가서도 실컷 껴안고 있어라. 조충은 반사적으로 함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발밑에 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안 돼. 조충의 몸이 허공 위로 기우뚱 기울더니 비기함을 껴안은 채 산 아래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벼랑 아래에서 짧은 비명이 끊겼고 곧 사나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사냥꾼 박가는 범위의 거대한 그림자 앞에 서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깨진 나발 조각이 그의 옆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명,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말했지. 상군을 이기려 들지 말고 그저 산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빌라고. 나는 짐승을 잡는 법만 알았지. 짐승한테 용서받는 법은 몰랐구나. 박가는 더 이상 나발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그를 한번 노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묘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묘화의 어깨에서는 아직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 장군이 서둘러 상처를 살피며 이끼와 약초를 붙였습니다. 얘야, 조금만 참거라.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묘화는 웃으려 애쓰며 가슴에 은장도와 관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봤죠? 아버지가 지키려던 산이 아버지 대신 심판해 주셨어요. 설산 위에 서서히 새벽빛이 번져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매섭던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강 장군은 상처를 추스르고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전하 앞에 엎드려 조충의 반역과 여진족과의 내통, 비기의 진짜 정체와 묘화 아버지 이명이 남긴 증거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왕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호랑이는 산을 지키는데 사람이 산을 판단 말이냐? 조충의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했고 여진 상단과의 불평등한 거래는 모두 끊겼습니다. 강 장군은 다시 북방을 맡아 더 단단하게 국경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산을 성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 산의 나무 한 그루, 짐승 한 마리라도 허락 없이 건드리는 자는 조충과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산을 두고
상군이 사는 산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 장군이 늙어 관직을 물러날 때까지도 북방 사람들은 이런 야담을 속삭였습니다. 설산 깊은 곳에는 호랑이를 타고 다니는 신비한 의녀가 산다지.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산삼을 나눠주고 욕심에 눈먼 사냥꾼에게는 상군의 이빨을 보여준다더라. 훗날 강 장군이 마지막으로 그 산을 찾았을 때 눈보라 속에서 7살 꼬마였던 묘화는 어느덧 눈빛 깊은 처녀가 되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늙었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범이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묘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의 숨소리 들리시나요? 눈이 쌓이면 진실도 잠깐 가려지지만 봄이 오면 눈 아래 묻힌 것들이 꼭 꽃으로 피어나요. 강 장군은 설산 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히 솟은 봉우리들, 그 아래에서 부대끼며 사는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 모두를 묵묵히 안고 있는 산. 그래, 사람의 법은 속일 수 있어도 산의 법은 속이지 못하는구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욕심으로 산을 파헤친 자들은 눈 속에 묻혔고 산을 지키려 한 자들은 봄볕을 맞이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설산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군이 사는 산, 거짓과 탐욕은 끝내 살아나가지 못하는 곳.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설산의 소녀 묘화와 북방의 장군, 그리고 상군의 이야기였습니다. 권력도 재물도 욕심도 결국 산의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작은 아이의 용기와 묵묵한 짐승 한 마리의 충성이 한 나라의 북쪽을 지켜냈다는 이 야담이 여러분 가슴에도 조금이나마 따뜻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해지던 이야기는 이렇게 한밤의 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